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면윤곽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불편함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부기와 처짐, 뭉침, 당김, 어색한 표정,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 수술 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듣지 못한 분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부작용으로 오인하시고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의학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정상적인 이제 운드 힐링 과정 중에 신체 변화에서 각 세포들과 여러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몸 안의 물질들, 그런 것들에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복잡하게 많은 어떤 사이토카인이나 어떤 면역 세포들, 또 운드 힐링에 도움을 주는 어떤 정상적인 백혈구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또는 엔도테리알 셀이나 케라티노사이트 등등 이런 많은 인터루킨이나 TGF-베타, 알파, VEGF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내용을 환자분들에게 모두 설명드릴 수는 사실은 없고요. 이런 설명들보다는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과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운드라는 것은 일단 생기게 되면, 또 수술이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상처라는 것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지혈 반응이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소판 등등 여러 가지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피딱지라고 하는 블러디 클럿이 생기면서 이런 지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혈관에서 여러 어떤 세포들과 어떤 여러 조직들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이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염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염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운드 힐링 과정 중에, 상처 회복 과정 중에 정상적으로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염증은 감염에 의한 염증 반응일 때를 저희는 염증이라고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의학 용어에서의 염증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나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증상을 말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러한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상처는 염증 반응을 통해서 회복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그때 혈관이 이제 어떤 익스트라바세이션이라고 해서 혈관 내에 있는 여러 세포들과 사이토카인들이 상처 부위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형상을 이제 이루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서 근육 성분을 가진 세포 조직인데요. 이 녀석들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세포 자체가 쪼그라드는 성질이 있어서 상처를 쪼그라뜨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찢어지거나 다쳤을 때 한 2, 3일 지나면은 상처가 오그라드는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작용하는 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고요. 그래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막 증식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상처를 또 결손 부위를 메꾸기 위해서 단백질을 형성하고, 그걸 콜라겐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그 콜라겐이 계속 상처 부위에 쌓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증식기를 거쳐서 리모델링기를 겪는데, 이 리모델링기는 대부분 상처가 이제 낫고 이렇게 겉에 피부가 덮인 이제 앱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표피화가 된 이후에 그 안에 계속해서 흉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죠. 이 과정이 보통 다친 직후부터 한 3개월까지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에 다치게 됐을 때 두 가지 세포가 이제 상처 주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서 섬유아세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라고 해가지고 대식세포라는 것들이 이제 상처 부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또 흔히 말하는 게 진물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 생성과 상처 수축을 유발하고요. 또 마크로파지는 상처가 난 후에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은 상처 주위에 침착된 콜라겐이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과정에서 재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콜라겐 섬유는 방향이 있어서 엉킨 듯이 막 지그재그로 막 있던 것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한 결로, 다시 말하면 피부의 결대로 이렇게 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최장 2년 정도까지 계속된다고 이제 많은 의사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다른 그래프로 보면 클러팅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피딱지가 생기는 과정이 다치자마자 또는 수술하자마자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스큘러 리스폰스라고 해서 진물나는 과정이 있죠. 이때 혈관 내에 있던 대식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상처 부위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염증기가 이제 이때 시작이 돼서 대략 한 달까지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한 2주 정도까지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2주 정도 지나면 염증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간이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는 대부분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때 증식한 인플라메이션 후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증식하면서 스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들어내는 콜라겐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스카가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표피화가 대략 한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표피가 덮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들어낸 어떤 세포 그 콜라겐과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쪼그라들면서 상처가 쪼그라드는 그런 과정이 대략 한 3주까지 이제 지속이 되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컨트랙션이 일어난 후에, 상처가 덮인 후에 그 내부에서, 표피 내부에서 상처 부위 안쪽에서 그러한 만들어진 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들어낸 콜라겐들이 쭉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 이 그림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 스카 리모델링은 뭐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년, 최장 한 2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최소 한 1년 정도까지는 리모델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 후 최종 결론은 대부분 한 1년 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어떤 임상적인 설명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염증기는 대부분 수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 요 시기에 이제 염증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붓기, 구축, 당김, 뭉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 인플라메이션기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주로는 붓기죠. 그 다음에 이 증식기를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이 수술한 후에 한 3주 정도까지는 땡기는 증상과 뭉치는 증상에 대해서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땡김이나 뭉침 증상은 리모델링 과정 중에서 계속되게 되는데요. 그건 다른 그래프로 설명드리면,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는 그냥 인플라메이션과, 그러니까 염증기와 증식기, 리모델링기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인데, 사실 그 그래프 안에서 이 콜라겐 침착은, 그러니까 콜라겐이 계속 축적되는 현상은 이 수술, 외상이나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좀 안 됐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거의 뭐 한 3개월까지 콜라겐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흉살이 이제 차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차이는 흉살이 우리가 딱딱하게 만져지고 뭉치는 증상, 당김 증상, 또 근육이 동반됐을 때는 이제 막 표정이 어색하거나 또는 저작근 주변으로 움직일 때는 뭔가 씹을 때 불편함 느끼거나 또는 아프거나 땡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이러한 구축 현상이라고 해서 콜라겐이 쌓이는 현상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3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리모델링 과정 중에 이제 콜라겐이 이제 리어레인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배열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이 이제 3개월 이후부터 대략 한 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축적되는 양이 계속 쌓이는 과정이 3개월까지가 되고, 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들어지는 양에 비해서, 콜라겐 생성량에 비해서 흡수도 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평형을 이루는 기간이 보통 3개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땡기는 증상은 3개월에 최고조를 이제 찍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평형을 이루면서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아세포의 그 활동이 이제 정상, 다치기 전과 비슷해지는 시기를 저희가 6개월로 보거든요. 그럼 6개월이 지나야 최소 당기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다시 말하면 3개월부터 땡기는 증상, 구축, 당김, 뭉침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대략 한 6개월은 돼야 조금 편안해진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콜라겐이
리어레인지먼트 하는 과정이 2년까지 걸리죠. 그러면 결국은 수술에서 수술받기 전과 같은 어떤 연부 조직의 상태를 갖는 데는 대략 한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게 많은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임상에서 또 진료실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대부분 다 붓기라고 얘기해서 아직 붓기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붓기와는 다른 어떤 상처의 리모델링과 어떤 콜라겐이 침착되는 그런 현상들이 뒤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럼 많이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재수술은 왜 최소 3개월이 지나서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개월까지는 계속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드는 게 우세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또 다른 상처를 가하게 되면 그 흉터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어떤 수술은 할 수 있다라고 일반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안전하게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비티가 활동성이 완전 떨어진 한 6개월 정도를 재수술 시기로 보는 게 그래서 일반적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라고 해서 체질적으로 이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어떤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 환자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3개월, 6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흉터가 생기고 콜라겐 침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시는 켈로이드는 그게 멈추지 않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비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계속 콜라겐 침착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흉터가 만들어지는 경우고, 하이퍼트로픽 스카라고 해서 비후성 반응의 경우에는 그게 정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우지만 멈추기는 하는 경우입니다. 켈로이드는 이런 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물질 삼가 없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보형물이 삽입되거나 또는 절골술을 통해서 뼈를 고정하는 금속 같은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에는 이물질 주변으로 또 인플라메이션이 또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주변으로 흉살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이러한 과정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안면윤곽 수술은 표정 근육과 또 저작 근육이 많이 분포하는 얼굴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이나 콜라겐 침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육에 영향을 줘서 움직임에 굉장히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표정이 이상하거나 또는 말할 때 입모양이 이상하거나 또는 뭔가를 씹을 때 이럴 때 땡기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많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는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러한 수술 후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 걱정 때문에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의존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증상을 생각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많은 의학자들이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수십 년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검증한 객관적인 팩트를 무시하고 인터넷 정보는 개인 경험에 의한 어떤 부작용과 연관된 내용으로 설명된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수술 후 정상적인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불안함이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더 증폭돼서 더 불안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중에는 근거 없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환자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상처가 워낙에 안 나는 체질이다. 세상에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수술했을 때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불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박리가 어쨌다, 고정이 어쨌다, 수술할 때 중간에 살짝 깼는데 어쨌다, 이런 이제 여러 경험에 의한 어떤 논리 전개 방식보다는 많은 의사들이 연구한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수술 후에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꼭 부작용이 아니라는 설명을 조금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을 했고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못 해줘서 본인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또 이런 인터넷 정보와 만났을 때 그런 불안감,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증폭되는 감이 있어서 오늘은 다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참고되시라고 이런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